안녕하십니까. 중화일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의 유용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제 공부는 망치다라는 약간 제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는 조사가 중요한데 공부를 망치다 하고 이제 공부는 망치다 하고 이제 또 전혀 한자 가지고 굉장히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는 왜 망치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오리지널 제목 아이디어는 이제 신용복 교수님이 예. 공부는 망치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서화 이렇게 글씨도 쓰시고 그림도 그려주셨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공부가 왜 망칠까? 그래서 공부하고 망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닮은 게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망치는 뭔가를 깨부수는 거잖아요. 공부도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기존의 생각을 망치로 이렇게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듯이 새로운 공부를 계속하면서 내 안에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타성들을 자꾸 이렇게 깨부수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포로 공부는 망치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망치다의 는자를 늘로 바꾸니까 공부를 망친 사람들이 공부는 망치다로 다시 공부를 하게 이렇게. 이 개정판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를 쓰고 이렇게 X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용만 교수님은 또 이 스스로를 지식 생태학자라고 표방하시는데요. 네. 국내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없는 직업 내지는 학자 유형 아닙니까? 네. 지식 생태학자라고 네. 하시는데요. 그냥 교수 그러면 교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교수 그러면 밥맛이 없어 보이고 왠지 관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는 시키지만 감성적으로 설득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수보다는 저를 이제 브랜딩하기 위해서 지식 생태학자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좀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 같긴 한데요. 처음에는 요즘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태계에 가서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원리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존 방식들을 좀 이렇게 보면 저마다 살아가는 그 나름의 방식이 있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교훈이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사람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이렇게 대입해 보는 학문을 제가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생태가 겨울에 동태로 바뀌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그 생선 중에서 가장 변신을 많이 하는 생선이 명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명태를 갓 잡은 걸 생태라고 하는 건 아시죠? 명태를 말리면 북어가 되고 명태 새끼를 말리면 노가리가 되고 아무튼 명태를 말렸다 얼렸다 녹였다 하면 또 황태가 되고 농담해서 아니요, 다른 물고기로는 이게 안 되나요? 이 생태 명태만 됩니까? 그 제가 지식 생태학자니까 겨울에는 제가 지식 동태학자로 또 변신을 해서 그리고 이 공부는 망치다에서 보면은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공부 어떤 한계라고 그러잖아요. 미래 뭐 그런 이제 그걸 다루고 계신데요. 어느 부분을 쓰는 게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공부가 뭐냐, 공부를 왜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어느 정도 공부하면 공부를 그만하면 되는지 뭐 이런 어쨌든 모든 것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3M이라고 하거든요. 3M 회사가 있는 그 3M이 아니라 첫 번째 M은 이제 뭔가의 의미, 미닝입니다. 미닝. 공부의 의미가 뭐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지? 메소드.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측정, 평가, 매저 하지? 그래서 3M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 경험 삼아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쓴 것 중에 이제 제가 저기서 굉장히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공부에 대해 사람들이 그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하는 거를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공부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시험 공부를 떠올리잖아요. 예. 근데 시험 공부를 떠올리면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막 이렇게 그 설레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겨운 것이 곧 공부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좀 갖고 있어서 공부는 진짜 공부는 몸을 움직여서 육체 노동이 진짜 그래야 그 자기가 체험으로 깨닫는 것 이게 진짜 공부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을 제가 그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대충 훑어보니까요, 이 주요 타겟 독자층이 네. 학자, 기자, 이게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좋은 책인 것 같고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네. 학생들한테도 이게 모두 있습니다. 네, 뭐 요즘 이제 학생들은 주로 시험 공부를 많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공부.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공부는 사실은 시험 공부나 무슨 자격증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 인생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생각이나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여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이제 공부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직장인들한테도 더 유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공부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만 돌리는 공부가 아니라 직접 나가서 내가 한번 뭔가 실전 체험을 하면서 깨닫는 게 진짜 공부라는 걸 좀 알면 그런 좋은 또 공부에 대한 색다른 관점이 생길 것 같아요. 저기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진정한 공부가 뭐냐는 댓글이 있습니다. 혹시 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부란 뭐냐? 진정한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진정한. 있습니다. 진정한 그냥 공부가 아니라 진정한 공부.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공부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그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공부는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물론 이제 공시 돌림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공부가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안 생겨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보기에 밥맛이 없는 인재, 재수 없는 체제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책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는 스마트한데 이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인생을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책상에 앉아서 이해할 수는 있는데 나가서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가슴으로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공부는 내가 타인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체험하면서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게 저는 진정한 공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분히 현장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타인의 아픔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을 100% 공감하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아마 이게 미치거나 이렇게 뭔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이디오피아에서 뭐 가난하고 이렇게 질병이라든가 뭐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공감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이걸 적절하게 이렇게 차단을 하면서 뭔가 좀 이기적으로 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뭐 모든 것에 다 공감하다가는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타인을 내가 도와주는 위치에 가려면 자기 위치에서 일단 자기가 뭔가 위협이라기까지는 할 건 없지만 자기가 뭔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달성한 사람들만이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명체 중에서 가장 이기적으로 사는 생명체 중에 하나가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나무생각 출판사인데 나무는 뭔가 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결과 부산물로 이제 단풍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열매도 맺히고 그래서 나무가 단풍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는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 부산물로 이제 단풍도 생기고
근데 그 부산물 덕분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힐링도 되고 네. 낙엽 그 단풍 구경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위치에서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네. 살아야 네.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뭔가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을 도와준다고 나서면 오히려 그게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남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살다 보면 경험이 많잖아요. 저 사람이 날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안 도와주는 게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나. 그래서 이제 서양을 움직이는 이제 두 명의 사상가를 꼽는다면 여러 명 있겠지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사람이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각자 이렇게 열심히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된다는 것 같고 이제 마키아벨리의 생각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뭐 사악한 면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나 이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려면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제 서양은 이기심 그 나무같이 다 네. 이기적인 인간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한다면은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나도 이기적이고 남도 이기적이고 다 이기적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걸 이기심을 억누른다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이기적이지만은 서로 이기적이 아닌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이제 또 공감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공감을 또 못하면 사이코패스 같이 보이고 또 뭐 사회나 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들이 나름대로 이제 공감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흉내내는 능력이 전혀 없으면은 사회에서 이제 이 막대가 될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자기 이기주의적이라는 말이 잘못 들으면 이제 지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야말로 이제 극단적 이기주의자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이기성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때로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의기투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공부는 내 개인의 안빈 낙도 이런 걸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공부를 통해서 쌓았던 전문성을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발벗고 나서서 내 전문성을 기꺼이 투자하고 그 시간을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저는 공감의 가장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계산으로 따져보면 머리로 계산해 보면 분명히 나한테는 이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발벗고 나서 가지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그걸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꺼이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가 아닐까. 스스로 이제 유만 교수님께서 깨달으신 거고요. 전공 분야가 이제 교육공학이시잖아요. 네. 교육공학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글쎄 교육공학이 일반인들이 생각해보면 그 공대에 있는 학과냐고 자꾸 물어보면 공학이니까 거기서 이제 공학은 그 공대의 엔지니어링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를 공학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뭐 주변 학문들 예를 들면 심리학이나 또는 뭐 철학이든 경영학이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육 장면에 잘 흠뻑 빠지게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게 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자 스스로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교육공학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가 하는 것에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한테 필요한 건강한 지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즐거운 학습, 건강한 지식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제가 교육공학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교육공학에서는 사람이 얼마든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 이제 그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여행을 떠나거나 소풍을 갈 때는 소풍을 가기 전날은 위원님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떨리나요? 네, 저둘다 다리도 떨리고 심장이 떨리나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거나 설레이는 일을 하기 전에는 심장이 떨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하기 싫거나 좀 두려운 일들을 생각할 때는 다리가 떨리고. 예. 그래서 저도 뭔가 미래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 직접 호기심이 발동하는 미지의 세계에 뛰어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심장이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교육공학이 그런 그 아직 모르는 세계의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심장이 떨리게 그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가지고 호기심의 물음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국리를 거듭하다가 자기 스스로 발견의 체험을 가지고 감동의 느낌표를 찾아내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썼지만 공부라는 게 결국은 호기심의 물음표를 가지고 막 이제 국리를 거듭하다가 그 어느 순간 감동의 느낌표를 이렇게 찾았을 때 그게 바로 이제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부의 혁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네. 들었는데 공부가 망치라고 하시는데 왜 망치라고 하시는 뭘 깨려고 망치라고 하시는 건지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망치가 못을 박는 거있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돌이나 벽돌을 깰 때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망치의 용도가 그런 것처럼 공부의 용도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 생각이 옳다라는 신념이 어느 순간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갖고 있는 생각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타선에 젖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그런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생각의 고체 안에 들어있는 그런 무수한 잡동사니 생각들을 이렇게 새로운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망치처럼 기존의 고정관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깨부수고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기존의 삶에 그 상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망치가 이렇게 깨부셔서 뭔가 흔적이 남는 것처럼 공부도 기존의 삶에 생채기를 내서 그 상처를 덮는 방법은 또 다른 공부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닐까.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내리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계속 한다는 것은 그 70이건 80이건 계속 스스로를 이렇게 깨는 거잖아요. 망치로 이제 머리를 때리는 건데요. 그러면 그냥 그러다가 별일 다 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결론을 내리고 그걸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진정한 공부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고 공부 그 자체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제가 어딘가 책에서 봤는데 산물이 없으면 부산물도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부는 뭔가 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재미있어서 즐겁게 하다 보니까 산물보다 부산물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A라는 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A를 의도했던 결과보다 그 달성하는 결과로 가기까지 과정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그것이 오히려 산물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부산물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결과를 예를 들면 뭐 무슨 대학교 합격 이런 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보기에 중간중간에 자기한테 의미 있는 성취 결과물이 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성취물들은 또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한 여정에서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떤 분이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다가 서울대 입학하신 다음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책을 공부가 제일 즐거워서라고는 안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 열이면 9분, 100분이면 99분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10명에 1명, 100명에 1명만 공부가 즐거운데 나머지 9명과 99명 굉장히 공부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는 고통스러운 거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덜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공부에 대한 아까 서두에 공부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 공부는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걸 새롭게 깨달았을 때 과정 자체는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제가 공부는 즐거운 육체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체노동이
그 예를 들면 땀을 흘리고 그 과정 자체는 피곤하고 좀 힘들고 그러지만 어느 당 예를 들면 제가 그 킬리만자로라는 산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예. 킬리만자로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은 다시 가라 그러면 저는 안 가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네. 근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제가 보고 느꼈을 때하고 올라갔을 때의 그 성취감.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네. 올라가고 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아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그런 게 예. 우리가 공부가 아닐까.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저희 톡표지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꿔라라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 제목은 우리 사장님께서 붙이신 건데 책의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책을 팔기 위해서 뭐 그런 거 혹시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리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 그 4차 산업혁명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왠지 가만히 있으면 공부도 누군가가 대신해 줄 것처럼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자동화, 융합화, 그 다음에 연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 인터넷이 사물에 연결돼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사물들이 연결돼가지고 초융합, 초연결돼가지고 그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예를 들면 그 강남 어디 가면요 삼겹살집 중에 왕삼겹.com.com이라는 삼겹살집이 있어요. .com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면 아 삼겹살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왔으니까 온라인에서 구워먹는 시대가 오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이 와도 삼겹살은 오프라인에서 접촉하면서 불에 구워 먹으면 소주하고 먹어야 맛있거든요. 삼겹살을 4차 산업혁명이 온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와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사람은 접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이 없는 접촉은 제가 보기에 엄청난 공허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와도 공부는 기계가 내 대신 생각해 줄 수 없고요. 기계가 내 대신 책을 읽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올수록 우리는 더 힘든 노동을 통해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때 오히려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인간의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스마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는 그 인공지능이 사람 뇌보다 더 발전하고 더 창의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이렇게 공부를 이제 많이 하고 이제 빨리 그 적응하는 사람들이 유리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요즘에 저는 이제 관심 중에 하나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뭘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 요즘에 인터넷에 이런 말이 떠돌더라고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더니 기계가 나도 생각한다, 고로 I am dangerous,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계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절대로라기보다는 지금 생각해서 제 입장에서 절대로 기계가 할 수 없는 거는 첫 번째는 호기심을 가지고 기계가 질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한다. 그래서 기계가 질문할 수는 있지만 인간이 짜놓은 알고리즘 안에서 기계는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계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인류의 멸망이 곧 올 것이다.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만약에 기계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이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공감 능력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도 인류의 멸망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서평을 쓴 책에서도 보면은 이 놀이에서 이제 어떤 개혁이나 혁신이나 발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노는 거 놀이를 좋아하냐면 이제 새로운 걸 좋아하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저자도 이제 비슷한 얘기로 이제 기계가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호기심을 갖고 이제 노는 걸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이 이제 뭐 크게 잘못되고 이제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호기심이라는 게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호기심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선천적인 건가요? 아니면 호기심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젊게 사는 비결이 젊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첫 번째 호기심이 많더라고요. 예. 호기심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나이가 많거나 예. 젊은데 늙게 사는 사람들. 예. 그래서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번 실험을 예. 해봤는데 5살 때 아이가 평균 65번 내에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40년이 지난 45세가 되니까 45세쯤 어른들이 질문이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단어가 3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랬나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 물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물론, 당연 이 3마디가 늘어나면서 이제 물음표가 없어지고 이제 마침표가 찍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과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나고 당연한 거야. 응? 가을에 단풍이 불긋불긋한 건 가을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당연, 원래, 물론이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서 물음표가 마침표로 바뀌면서 호기심이 없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호기심은 얼마든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기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또 재밌는 질문이 오네요. 그 나이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20대, 30대, 50대 연령별로 어떤 공부 망치가 필요한지, 다른 공부 망치가 필요한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망치의 종류를 연령대별로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 망치의 무게를 좀 달리하면 되지 않을까.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게가 센 망치로 때려야 되는데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바꾸기 어려운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뭐가 또 있더라. 자기에 대한 인식. 뭐 근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깨기가 어려운 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게 자기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은 그만큼 깨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신념 체계가 점점 굳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망치의 무게를 더 세게 해가지고 더 강하게 때려야 깨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제 촛불 모임이 있고 이제 태극기 모임인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촛불 나는 그냥 촛불 세력인데 저 태극기 세력은 뭐 왜 그런 걸까? 아니면 거꾸로 나는 태극기인데 저쪽은 촛불인데 저쪽은 왜 저러지?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반대로 그냥 이렇게 내 생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 또 이제 그 생각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것도 기쁨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뭐 아까 말씀하신 공감이라든가 호기심 그런 것보다는 더 좋기는 좋을 것 같아요. 호기심을 저쪽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그 서로 보기에 이게 추운데 왜 나왔을까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촛불 세력이 있고 태극기 세력이 있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침묵하는 다수는 집에서 있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한 나라에 촛불만 있고 태극기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두 세력이 다투면서 건전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새도 양날개가 있어 날아가듯이 우리도 자회전만 계속하면 들이받잖아요. 우회전만 계속해서 들이받고 그러니까 길에도 자회전도 있고 우회전도 있으니까 좌우 세력이 좀 잘 그래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은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태극기를 드는 이 제3의 세력이 그래서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공부는 즐거운 육체 노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사실 또 온몸으로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온몸으로 해야 되고 사실 그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 이제 그 책상 앞에 오래 붙어 있는 게 이제 최고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육체 노동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험만 생각하고 공부하면 시험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공부하면은 보통 이제 연상되는 이미지가 뭐 책이나 뭐 그런 걸 이제 읽고 쥐고 뭐 외우고 그런 근데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이제 또 책도 읽어야 되고 자신도 쓰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운다. 그런 네. 뭐 이렇게 교육공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책을 하나 예를 들면요. 책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머리로 눈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예. 읽고 이제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독서는 저는 몸으로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책을 머리로 많이 읽었어도 예, 그 책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정말 내가 감동받았거나 기억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내가 직접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 보면 네. 그 책에서 머리로 생각했던 때하고 책에 나온 메시지를 내가 직접 실천하면서 내 몸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되고 깨달았을 때의 그 깨달음의 강도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은 마지막에는 몸으로 읽는 것이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별로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고 자기 걸로 만드는 추가의 그 고통, 그게 이제 즐거운 고통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자가 말했던 것들이 비로소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책을 1년에 뭐 300권 읽었다, 200권 읽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 삶을 보면 이렇게 별로 바뀐 게 없는 이유는 읽기만 하고 그 읽은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직접 실천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추가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공부는 육체노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그런 자기 몸이 움직여서 깨달음을 자기 걸로 만드는 별도의 활동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그게 나의 깨달음, 나의 인식으로 이렇게 각인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유용만 교수님의 공부에서 신문도 포함됩니까? 신문도 많이 읽으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조중동 신문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가지를 다 읽고요. 그 한겨레 경향 한겨레 경향신문은 이제 KTX 탈 때 주로 읽고요. 아무튼 신문마다 저마다 이제 논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신문을 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로 신문을 앞부터 읽지 않고요. 거꾸로 읽어요. 뒤에부터. 그러니까 논설, 그다음에 오피니언, 그리고 앞에는 거의 안 읽습니다. 앞에는 이거 읽으나 마나 그 11권의 저서와 또 역서도 한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하는 방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방법론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멘트하고 물하고 이제 틀만 있으면 막 이렇게 찍어내듯이 할 수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엑기스만 뽑아서 이제 이 책에 다 담으신 겁니까? 이 책을 읽으면은 그 유용만 교수님 같이 이 저자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막 다작하는 또 베스트셀러 작가의 시즌의 다작 저자이신데 어떻게? 네, 그냥 저걸 다 읽으면 저하고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책으로 정리되는 건 이제 제 생각의 일부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책에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실천하면 제가 보기에 색다른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작을 하게 되는 원동력 중에 하나도 결국 이제 글쓰기는 저는 연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상.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읽었던 신영복 교수님 책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상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단어와 관련돼서 무슨 연상의 세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에 관해서 책을 쓴다고 가정해보면 아파트 그러면 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가 떠오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그러면 평수가 떠오르고 평수 몇 평짜리냐. 버블 붕괴 이런 게 생각나고 부동산 시장 붕괴도 아파트 그러면 주상복합이냐, 뭐 강남에 있냐, 강북에 있냐. 똑같은 단어인데 사람마다 단어에 연상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예를 들면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의 땀 흘리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날라본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원동력은 특정한 단어와 관련돼서 제가 체험해 본 게 그나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와 관련된 책을 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읽어가지고 주제를 딱 떠올리면 그것과 관련돼서 여건의 애들 주변에 있는 재료들이 많으니까 좀 더 빠르게 연상시켜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1권의 저서 중에서 이 공부는 망치다 요거 말고 가장 애착에 가시거나 뭐 제일 많이 팔렸거나 하여튼 다른 두 번째 책은 뭔가요? 11권의 책이 아니고 한 이게 77번째 책인가? 아 정말이요? 네. 여기는 11권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11권이요? 아닌가요?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70권을 쓰셨다고요? 아, 대단한. 제일 마음에 드는 책은요.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다음에 나올 책. 아, 예. 다음에는 이제 예. 나무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무는 나무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네. 역시 같은 출판사인 나무 생각에서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시청자들께 강조하실 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부는 망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요즘에 너무 책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뇌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지적 재료를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배는 고파서 설렁탕은 먹지만 뇌는 늘 편안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몸의 균형이 깨지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우면 땀을 흘려서 이렇게 열을 배출하고요. 추우면 옷을 입고 추위를 이렇게 열을 간직하고, 그래서 배가 고프다는 얘기는 위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음식물을 집어넣어서 균형을 맞추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에는 항상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가 고프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주변에 혹시 뇌 고픈 사람 보셨나요? 배고파 죽겠는데 뇌가 고파 죽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뭐 저는 내가 항상 배부른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뇌를 고프게 만드는 것이 인간을 공부를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뇌가 고프다는 얘기는 내 뇌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밸런스가 균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려면 외부의 정보를 주워다가 내 뇌에다 입력을 시키면 그때 이제 균형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또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뇌의 균형을 깨고, 그래서 늘 끊임없이 그 균형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그걸 인지적인 불협화음 상태를 만들어야 불협화음을 하모니로 만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주말만이라도 스마트폰 좀 끄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책도 좀 읽으시고, 책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산책이라고 생각해요. 책 읽는 걸 나가서 이렇게 곱씹으면서 산책하시고 소화시키고 또 실천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이 책을 보시면은 이 공부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유용만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 공부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